안녕하세요. 요즘 도스토옙스키에 푹 빠져 있어서 다시 한번 그의 작품들을 훑고 있는데요. 확실히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읽었었구나 하는 생각이 절절히 듭니다. 오늘도 역시 그의 5대 장편 중 하나인 미성년을 살펴볼 생각인데요. 사실 미성년은 조금 고민했어요. 정말 재밌게 읽긴 했는데요. 이 작품의 내용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대중에게 먹힐 만한 소재라고 해야 하나? 출생의 비밀, 치정관계 같은 멜로드라마적인 요소가 많은 데다 중요한 편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러 소동들 같은 것이 일단 표면적으로도 흥미를 끌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소설에 대해서 리뷰를 해버리면 스포를 너무 심하게 발설해서 오히려 읽는 재미를 반감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재화벌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그리고 재화벌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 영상은 미성년을 한번 읽어보신 후에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아무튼 본격적으로 미성년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작품은 줄거리 자체에 대중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일단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하기도 쉽고요. 초반에는 말이죠. 주인공 아르까지는 사생아입니다. 지주인 그의 친부 베르실로프는 자신의 영지에서 일하는 하인 돌고루끼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정실 부인은 이미 죽은 상태여서 이제 오쟁이진 남편 돌고루끼는 정처 없는 방랑길을 오르게 되고 베르실로프와 돌고루끼의 아내 소피아는 결국 사실혼 관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르까지와 여동생 리자베타가 태어납니다. 성장기 동안 거의 부모를 만나지 못했던 아르까지는 성년에 이르러 아버지 베르실로프의 권유로 취직을 하기 위해 가족이 있는 페테르부르크로 오게 되고, 그러면서 드디어 가족이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소설은 바로 이 시점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아르까지는 나이로 보았을 때 성년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아직 많이 미숙하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작가는 아르까지의 언행을 통해서 자신이 성숙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미성숙하고 불안한 인격이 저지르게 되는 행동 양상들을 빼어나게 그려 보입니다. 이를테면 사춘기 소년의 행동과도 비슷하죠. 반항은 기본이고 지나친 예민함, 오만과 고집, 끊임없는 변덕, 과대망상, 영웅심, 비현실적인 이상, 집착,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진상으로 흐르죠. 걸핏하면 이제야말로 무언가를 보여주겠다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자신이 모든 걸 다 아는 양 오만하게 행동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남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을 떠벌리며 남들의 주목을 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르까지에게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일단 자부심과 명예심이 있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선한 마음씨를 지녔습니다. 어찌 보면 방황을 심하게 겪는 이유도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조금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는 항상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데요. 물론 자신의 신념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아르까지는 그런 과정에서 지나치게 주변에 휘둘립니다. 누군가의 언행에 감동을 받을 때마다 심하게 도취하여 평생 그를 따르겠다면 눈물을 바가지로 쏟아내죠. 섬세한 감수성을 가졌지만 아직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배워나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아르까지가 친부인 베르실로프, 법적인 아버지인 돌고루키의 영향,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벌어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점차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것이 미성년의 줄거리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만 생각해보면 미성년은 제법 재미있는 멜로드라마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 소설 전편을 통해 긴장감을 부여하고 있는 어떤 귀부인의 비밀스러운 편지와 그 행방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지면서 더욱 흥미를 끕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은 아니겠죠?
한편의 멜로드라마로서 이 작품을 보게 된다면 다소 흥미를 가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실망하게 됩니다. 자극적인 요소들은 구성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끝까지 그다지 힘을 받지는 못하거든요. 사실 소설 초반부터 자극적인 흥미를 끌어내는 요소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베르실로프의 실체입니다. 그는 소설 초반에는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전형적인 늙은 남봉꾼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를 새롭게 볼 만한 여러 가지 추가 정보들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좀 독자는 점점 헷갈립니다. 그는 진짜 남봉꾼일까? 아니면 다만 돈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고귀한 이상을 실현하는 데 정신이 팔린 점잖은 신사일까? 아르까지와 독자는 계속 헷갈립니다. 베르실로프는 사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절과 교양을 알고 사회를 바라보는 제 나름의 식견도 있고 경험과 연륜을 가진 그리고 나름의 이상을 가진 매력적인 사람이며 사람과 현상을 꿰뚫어 보는 직관력도 갖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야릇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베르실로프와 연관된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죽거나 자살하기도 하고 또 지금도 그에게서 갓 태어난 숨겨진 사생아가 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아이가 베르실로프의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들은 결국 흐지부지 되거나 결정적인 사건을 일으켜내지는 못합니다. 베르실로프가 악한 인간인가 선한 인간인가에 대한 결론은 끝까지 명확하게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베르실로프 주위에 항상 젊은 여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주변에 항상 많은 여자들을 거느린 또 하나의 눈에 띄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소콜스키라는 이름을 가진 노공작입니다. 그는 얼핏 베르실로프와는 완전히 다른 인물처럼 보입니다.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을 튼실하게 지켜내고 자신이 맡은 사회적 역할을 잘 수행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가며 살아가는 잘 늙은 어른의 본보기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희한하게도 한 가지 이상한 기벽이 있는데 그건 주위에 젊고 아름다운 혼인정년기에 가난한 여자들의 후원자가 되어 자신의 돈으로 시집 보내주는 취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 역시 항상 젊은 여인들이 많죠. 그러다 결국 그 후원자로 있던 한 여인과 결혼 직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인 소콜스키 소공작 역시 등장하는데요. 그 역시 남봉꾼입니다. 여자와 노름에 빠져 있죠. 초반에 베르실로프의 아이로 알려진 아이가 실은 이 남자의 아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책 속에서는 그 결과도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가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분별 없는 정욕을 탐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사생아라는 존재를 만들어 왔고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작가는 왜 그런 일이 자꾸만 생겨나는 것일까? 베르실로프라는 인간의 확실한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의문에 대해 이 소설을 답변으로 들려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신적인 미성년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말이죠. 인간은 누구나 욕구를 가지지만 분별과 자제심을 통해 그것들을 조절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함입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반대일 것입니다. 자신의 충동과 욕구를 자신에게 주어진 형편에 맞게 조절하지 못하고 마구 책임감 없는 행동들을 저질러 버리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 미성년이라는 소설의 진짜 주인공은 아르까지가 아니라 베르실로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미성년에 가까운 어린 나이인 아르까지가 미성숙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베르실로프처럼 인생에서 가장 성숙하고 현명해야 할 시기에 이르른 중년의 남자가
미성숙하다는 것은 충분히 문제적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베르실로프를 잘 살펴보면 그는 지나친 이상주의에 충동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앞서 그 때문에 어떤 여인이 자살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내용상으로는 베르실로프는 아무런 사심 없이 가난하고 막바지에 몰린 그녀를 선한 의도에서 도우려고 했으나 그녀가 베르실로프의 진짜 의도를 의심하고 혼자 오버해서 그를 호색한 취급했다는 식으로 결말이 맺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여인이 자살하지 않고 베르실로프의 도움을 계속해서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보다 앞선 베르실로프의 전적을 살펴볼까요? 베르실로프는 자신도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핑계를 대며 불륜을 저지른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었을까요? 심지어 엄연히 사실혼 관계인 처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안쓰러운 여인에게 동정을 베푸는 의미로 그녀와 결혼하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나중에 밝혀지지만 베르실로프는 부인이 아닌 어떤 다른 여인을 마음에 두고 있기까지 했습니다. 베르실로프는 정말 번지르르한 신사입니다. 위상도 높고 말도 잘하고 실제로 명예심을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로 의도치 않고 어쩌다 보니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친데도 그게 과연 계속 반복될까요?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계속 실수로 용납해 줘야 할까요? 그리고 과연 진짜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정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진정 성숙하고 도덕적인 인간이라면 어쩌다 보니 라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무리 고상한 의도에서라도 끊임없이 젊은 여자와 친밀한 교제를 맺으려는 행동 자체가 이미 미필적 고의인 것은 아닐까요? 작품을 읽으면 읽을수록 겉으로는 베르실로프의 고상한 면모들이 자꾸만 드러나면서 아르까지도 점차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을 접고 친밀감을 쌓아나가게 되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수면 아래에서는 점점 위와 같은 베르실로프에 대한 의구심이 독자의 가슴에 쌓이게 되면서 심지어는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아르까지가 제대로 된 어른을 만나지 못하고 많은 시련과 경험을 통해 자신을 다듬지 못한 채 계속 나이만 먹어간다면 결국 베르실로프 같은 인간이 되지 않을까? 세월을 통해 쌓아온 연륜으로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는 있지만 그 속에 전혀 충동성을 제어할 수 없는 아이를 내면에 가진 인물, 딱 베르실로프 같은 인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작가 미알로비치가 말하고 싶어하는 진짜 미성년은 아마 아르까지보다는 베르실로프를 비롯한 이 시대의 모든 피터팬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소설에서는 제대로 된 어른이 거의 없습니다. 베르실로프는 말할 것도 없고 소콜스키 노공장은 병 때문에 다시 어린아이로 되돌아간 듯한 인물이며 소콜스키 소공장 역시 남북군이며 아르까지의 여동생은 처녀의 몸으로 임신했고 언뜻 고상해 보이는 여인으로 등장하는 안나 안드레예브나나 까제리나 니콜라예브나도 역시 돈 때문에 자신을 파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이 모든 악덕과 탐욕은 어쩌면 이 시대의 미성숙함에서 진짜 어른들이 부재하고 과거로부터 내려오던 전통이 끊어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잃어버린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미알로비치의 인간을 들여다보는 안쓰러운 눈길은 너무나 고결하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미알로비치,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비루한 도박꾼으로 묘사해도 저는 정말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흥분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작품 속에는 미알로비치가 이런 나이만 많은 미성년들이 우글거리는 사회현상에 대해 소설 속에서 제3자의 입을 빌어 직접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구절은 미알로비치가 직접 밝힌 이 작품의 기획 의도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아르카지 마카로비치, 이 가족은 바로 러시아의 우연한 현상을 표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처럼 유서 깊은 전통을 지닌 많은 러시아의 가정들이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에 밀려서 집단적으로 하나의 우연한 가족으로 해체되어 가고 사회 전반의 무질서와 혼란 속에 휘말려 들어가게 된다는 결론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을까요? 당신은 바로 이 우연한 가족의 전형을 당신의 원고 속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형상화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현대사회로 가는 시대적 흐름, 그 속의 전통적인 가족 구성원의 해체, 그로 인해 전통이 끊어지고 개인으로 혹은 우연히 맺어진 개별적인 가족으로 떠도는 개인들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이죠. 심지어 우리가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이야기하는 가장 공식적인 통로, 사회 교과서에 그대로 실려있는 이야기입니다. 전통이 끊어지고 그저 개인으로 떠돌며 진정 성숙한 어른이 될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사회의 구성원들의 모습. 그건 그 당시 러시아인들만의 모습이 아니겠죠. 바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미알로비치가 얼마나 대단한 작가인지 다시금 실감이 나시지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미알로비치 자신이 직접 반드시 의미심장하게 생각해 봤으면 하고 언급했던 편지입니다. 앞서 간단하게 어떤 귀부인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편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잠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편지는 까체리나 니콜라이에프나라는 노공작의 딸이 쓴 편지인데, 그러니까 소콜스키 노공작이죠. 그의 아버지를 정신병자로 진단하고 금치산자로 만들 방법을 의사에게 의논하는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노공작이 본다면 딸에 대한 심한 배신감을 느낄 것이며 까체리나는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편지는 흐르고 흘러 우연히 아르까지의 손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르까지는 한 여인, 더군다나 자신이 사랑하게 된 아름다운 귀부인의 운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데 처음부터 지극한 만족감을 느낍니다. 아르까지는 거의 1000장에 걸친 소설 속에서 지겨울 정도로 계속 그 편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와서야 귀부인을 위해 끝내는 그 편지를 없애버려야겠다고 마음먹지만 결국 없애지 못합니다. 결국 그 편지를 다만 원래 주인에게 넘겨주려고 하지만 그때는 이미 그 편지를 잃어버린 이후였죠. 저는 이 편지라는 소도구의 역할을 생각해보면서 정말 감탄했는데요. 그건 완벽하게 대중적이면서도 완벽하게 예술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 편지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히 편지의 행방이 어떻게 될 것인지, 편지가 이 청년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지에 대한 표면적인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소설을 끌고 나갈 뿐 아니라 미성년이라는 소설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핵심적인 주제를 표상하는 강력한 상징물로서도 기능합니다. 이 편지는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르까지가 끝까지 그 편지를 포기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고 그 편지가 끝내는 백지로 변해버린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들은 말로 표현하지 않는 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일단 내뱉고 나면 너무나 당연한 말들이 되어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미알로비치도 입을 다무는 쪽을 선택한 게 아닐까요? 심지어 저는 이 편지의 의미는 사람마다도 다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어떤 충동, 욕구, 사람이 가진 희망, 이상,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느낀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저는
읽으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아르까지가 편지를 최종적으로 포기한 장면에 이르러서는 저는 권력에 대한 인간의 미칠 듯한 욕구를 생각했습니다. 마치 천장의 이야기를 읽어오는 동안 제가 본 것은 오로지 권력을 뺏기고 권력을 상상하고 권력이라는 게 내게 있다는 걸 상상하고 권력을 원하며 그러면서 끊임없이 영웅이 되기만을 꿈꾸는, 그리고 권력을 포기할 때 가장 숭고함을 느끼는 오로지 권력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졌고, 이게 바로 인간의 민낯일까 하는 어떤 뜨거운 열망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이 편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 소설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도 연결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마다 이 편지에서 그리고 이 소설에서 느끼는 것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또 그 편지에서 열망과 권력욕, 영웅이 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이상을 가장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권력은 결국 나의 이상을 이루고자 하는 도구일 테니까요. 실제로 소설 속 아르까지의 행동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내 가슴에 편지를 품고 자신이 이루고 싶은 그리고 내세울 수 있는 신념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는 그 신념을 이룰 수 있는 권력인 거죠. 그래서 자신에겐 권력이 있으니 이제 이상만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실제로 권력이 아니었고 이념이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으면 이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성숙한 인간, 아니 어쩌면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성숙한 인간이란 동물은 그 특성상 어쩔 수 없이 현실에 머무르지 못하고 이상을 꿈꾸지만 이상은 이상일 뿐 그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끝내 파멸하고 마는 것이 아닐까? 바로 베르실로프의 마지막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아르까지는 자신이 이야기 내내 찾아다니던 자신의 이념에 대해 어떠한 이상을 찾으려 하지 않고 다만 내 앞에 펼쳐지는 전혀 다른 삶, 새로운 지평이 바로 내 이념이다 라고 결말에 이르러서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 그게 바로 이념이다. 현실이 아닌 어떠한 이상도 이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권력은 불필요한 것이다.